안녕하세요.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나도 찡한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만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영을 가시고 몸 관리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었지요. 그런 분이 급격하게 폐 쪽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하다가 4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지요. 엄마, 아직 죽으면 안 돼. 막내 순이 보고 가야지. 엄마, 안 돼. 순이를 발견하면 엄마가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해라. 알겠지? 엄마는 하늘에 먼저 가서 우리 순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하늘에 가면 저 크리 큰 지구가 한 번에 보이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 상철아, 순이 찾느라 고생 정말 많았다. 이제는 네 인생 살거라. 엄마는 이런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왜 나를 두고 간 거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제발 엄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저는 하염없이 소리를 치면서 엄마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싸늘한 의사의 사망 선고 이후엔 장례 절차를 밟게 되었지요. 우리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순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순이는 저의 잃어버린 실종된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이는 너무나도 착하고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엄마는 재혼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초혼했을 때 친아버지의 아들이었고요. 아빠, 제발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왜 이렇게 엄마를 못살게 구는 건데. 엄마를 괴롭힐 거면 차라리 나를 괴롭히라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철이 일찍 든 이유는 바로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오면 이 옆에 내 어딨어? 너 남자랑 지금 놀아나고 있지?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알겠어? 여보,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바람을 피우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제발 이제 의심 좀 그만해. 아빠는 의처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저를 돌보거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살림할 돈을 마련하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굳건히 믿는 아빠였어요. 이상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아빠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항상 엄마는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빠에게 맞아야 했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 그냥 우리 아빠한테서 도망치자. 제발. 난 괜찮아. 이사 가도 좋아. 친구들이랑 더 이상 같이 못 놀아도 좋아.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벗어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상철이가 다 컸네. 엄마 걱정할 줄도 알고. 엄마는 처음에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빠의 손찌검에 결국 못 견뎌서 최소한의 짐을 싸서 저의 손을 잡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살금살금 산에서 내려오는 다람쥐에게서조차도 들키면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도망갈 때
숨죽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엄마를 따라서 엄마의 친구가 사는 충주로 도망쳤고, 거기서 저와 엄마는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와 엄마를 거두어준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미용 물품을 납품하는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이 짧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셨지요. 그런 아저씨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하하호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저씨의 긍정 에너지는 엄마를 숨쉬게 하였고, 두 분이서 교제를 하시다가 재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게 제 동생 순이었어요. 저는 비록 아빠가 다른 동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동생을 다루었고,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뻤지요. 그런데 참 인생사가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너무나도 숨막히게 힘들게 저를 옥죄어온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뭐야, 집에 어른 있니? 아니요. 엄마는 잠깐 밖에 일 나가셨는데요. 그러니? 빨리 엄마한테 연락 좀 해봐라. 네 아빠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에 빨리 와야 해.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새아빠에게 큰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요. 엄마의 미용실로 바로 달려가서, 엄마, 순심이 아줌마가 전화 왔는데 아빠가 아프대. 강원 신당병원으로 빨리 오래. 응급실로. 그게 무슨 소리야, 상철아? 전화 받은 거야? 빨리. 엄마는 손님 파마해주는 것도 중간에 뿌리치고 바로 달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분께서 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버리셨어요. 다리가 아프셔서 바로 피하지 못했고, 차에 그대로 들이박히면서 차와 차 사이에 끼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일단 출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차에 치여버린 거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좋았던 새아빠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장례식에 와서, 세상 성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리 일찍 죽을 수 있어? 이게 세상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 눈물을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 순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이야, 울지 마. 순이는 오빠가 지켜줄 거야. 오빠, 우리 아빠 죽은 거야? 아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거야? 어떡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해, 오빠? 오빠야, 오빠야.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는 순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아빠의 납골함은 엄마의 손에 쥐어졌어요. 여보, 이렇게 피덩이 같은 아이 2명을 남기고 떠나면 어째요?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나 혼자 어떻게 애 2을 키우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여보. 여보.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엄마가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각종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혼모나 혹은 과부들이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것은 거의 돌팔매질 맞을 거를 각오한 결심이었거든요. 아빠는 엄마의 납골함을 들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새아빠의 부모님이 계시는 납골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이 발생한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북적이는 서울역.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고 지금과는 다르게 노숙자들이나 노상인들 혹은 집에서 가출한 나쁜 가출 청년들도 그곳에 질비했거든요.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엄마는 납골함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첫째로서 엄마를 지켜야 했고 또 정신이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서울 쪽으로 가는 출구가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은 부산으로 가는 건데. 어디로 나가야지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야. 너무 넓고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큰일 났다. 상철아, 순이는 어딨어? 어? 순이? 엄마가 순이 손잡고 있는 거 아니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동생 순이는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엄마랑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치고 다녔어요. 순이야! 순이야, 어딨어? 순이야! 아무리 순이 이름을 불러도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어떤 여자가 애 잃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어째요. 서울역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간수 잘했어야죠. 빨리 지금 방송실에 가서 방송해달라고 해요. 노란 색깔 선 따라서 쭉 간 다음에 여자 화장실 앞에 보면 방송실이 있어요. 엄마는 미친 듯이 방송실로 달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의 납골함을 지키면서 순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색깔 모자를 쓰고 짧은 분홍색 바지랑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유치원생 나이의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순이. 이 목소리가 들리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란 색깔 모자를 쓰고 분홍색 바지를 입은 채 돌아다니는 꼬마아이가 보이면 044-321-2312로 전화주시거나 하나로 약국 옆에 있는 방송실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란색 모자. 방송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우리 순이를 발견하고 연락을 주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까지 계속된 방송. 하지만 순이를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데리고 온 사람은 없었고 경찰이 출동해서 찾아보긴 했지만 제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딸 어떡해? 우리 딸 어디 간 거야?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애 아빠 장례 치르고 서울 올라와서 납골 땅에 납골함 넣으려고 올라왔더니만 이럴 거면 충주에 계속 있었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미아 실종 서류 작성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은 후에 다시 서울역에 와봅시다. 누군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희망은 있으니까. 어두컴컴한 먹구름 같은 기운이 저와 엄마 주변을 뒤감았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아빠의 유골함은 3달이 흐른 뒤에야 납골당에 안치될 수 있었고 3달간 저와 엄마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먹고 자면서 순이를 찾았습니다. 먹고 잔다는 게 말이 먹고 잔다는 거지 하루에 1시간도 못 잤고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막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니?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어떻게 우리 순이 어디 갔을까? 상철아, 순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어. 경찰도 대동되어서 그 서울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노숙자들 신원조회랑 수사에 들어갔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충주에 있는 일자리도 정리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경찰들과 함께 총력을 다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들려오는 소식은 없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실종 아동의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의 관심도도 뚝뚝 떨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세탁소에서 쓰는 작은 봉고차를 사서 그 차에 현수막도 달고 차 전체를 순이 사진을 도배를 하면서 어떻게든 딸을 찾으려고 했죠. 저도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서울역에 가서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있으면 제발 전화 한 통이나 신고라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에휴, 친동생이야? 네, 친동생이에요. 서울역에서 실종돼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거면 껌파리 할머니들이 데리고 갔나 보네. 그쪽도 알아봤어? 지나가던 한 아줌마의 조언에 저랑 엄마는 껌파리 할머니들로 추정되는 서울역에서 먹고 사는 할머니들을 싹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나는 이제 다 살아서 처벌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서 애들 훔쳐다가 고아원에 팔아버리고 그랬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들 데리고 고아원에 가져다 주면 고아원에서 돈 50만 원씩 주고 그랬거든. 그 돈이면 2달은 너끈하게, 아니 2달이 뭐야, 3달은 너끈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여기 할머니들이 애들 유괴 많이 했어.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름은 순이에요. 실종 당시에 노란 색깔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우리 애 좀 확인해 주세요. 혹시 온 적 없나요? 사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애원하듯이 엄마는 고아원 사람들에게 순이의 얼굴을 확인시켰어요. 다들 에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루에도 엄마들 몇 명씩 저희 고아원에 와서 애들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요즘 실종사고가 많나봐요. 어쩌면 좋아. 저희 가족에게는 동생이 실종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그냥 지나쳐갈 만한 시시부리한 일들 뿐이었지요. 그래서 자세히 제 동생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생을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렸고요. 충주에 있는 엄마 미용실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와서 저와 함께 전단지를 같이 돌려줬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엄마는 일도 못하고
한평생을 동생을 찾는다고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순이를 발견하는 꿈을 꾸고, 그런 엄마를 본 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제 10대는 그렇게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었지요.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삐뚤어지면 엄마는 더 힘들 거고 우울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춘기도 속으로 삼키면서 무사히 보냈죠. 그러다가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취업을 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우리 딸 찾는다고 아들한테는 신경도 못 써줬는데 좋은 기업에 턱 하고 들어가니 너무너무 뿌듯하면서도 엄마가 참 미안하다. 엄마,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알겠지? 순이는 우리가 없는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런 모습이 좋게 반영이 되어서 인턴에서 계약직 3년을 2번 하다가 정규직으로 발령되었어요. 엄청 기뻤죠. 하지만 참 실종 가족들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슬픔과 우울함이 있어서 기뻐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튼튼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만날 동생이 기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밝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어머니께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활동하셨나요? 폐 쪽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 세상 험한 곳은 다 돌아다닌 엄마. 순이를 찾느라 본인 몸은 챙기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탈이 나게 되었어요. 엄마의 몸은 이미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였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크게 나올까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미 순이를 찾느라 집안의 모든 돈은 다 써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상철아, 엄마가 죽어도 우리 순이 찾는 건 멈추지 말거라. 알겠지? 그리고 순이를 찾는다면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주렴. 한시라도 엄마는 순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절절하게 사랑했고 네가 어디에 있었든 행복하고 잘 살았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전해주렴. 엄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더 살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엄마. 제발, 엄마. 저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삐삐삐. 심장이 멎는 소리와 함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막내딸을 품에 안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한 달 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씨, 괜찮아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성실하게 출근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졌나 봐요.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네요. 에휴,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힘들었어요. 힘내시고 다시 복직해서 웃으면서 봐요.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실종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겪는 슬픔의 깊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외로운 외딴 섬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죠. 부모님마저 떠나시니까 이제는 정말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같고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온전히 휴식을 가진 후에 저는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사람들 여권검사랑 신분검사를 하는 보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긴장이 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수배가 내려온 사람들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던 그때 저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들이 입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늘 하던 것처럼 여권이랑 사진이랑 기타 서류들을 확인했죠. 마지막 오케스트라 단원의 여권을 확인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인 겁니다. 다양한 인종 사이에 있는 유일한 동양 얼굴이라서 더욱더 눈에 띄인 것은 있었지만 제가 10수년 전 잃어버린 순이와 너무나도 닮은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게 뭐지? 설마 순이는 아니겠지? 저는 영어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초하고 맑은 순이의 목소리.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어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였고 저는 그녀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국 관리원이 과한 사적인 질문을 하면 그것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녀의 가방에서 그림, 사진 같은 그림이 한 장 툭 떨어진 겁니다. 그림 떨어지셨어요. 아, 네.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국말까지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 그림을 제가 주워준 순간 혹시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입양되었는데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머릿속에 박힌 얼굴이 한 명 있어서 이분이 제 엄마인 것 같아서 항상 틈날 때마다 미국에서 친엄마라고 생각이 되는 분 얼굴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단원들이랑 한국에 공연하러 왔을 때 경찰서에 가서 미아찾기 등록해 보려고요. 양부모님들한테도 허락을 받아서요. 맨날 한국 드라마랑 한국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보고 한국말 연습했는데 이렇게 쓰이네요. 그녀의 말을 들은 저는 더더욱 이 여자가 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실질적인 결과도 없이 바로 그녀에게 너 내 동생이야. 내가 네 오빠고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미 그녀 앞에는 40명가량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는 수십 명의 입국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동생으로 추정되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질문도 한번 던지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 쓰러졌고 동료들은 상철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입국 검사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에이, 상철 씨. 저는 입국 검사하다가 전 남편 만난 적도 있어요. 진짜 땀 삐지라고 장난 아니었어요. 나는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났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터덜터덜 집에 갔습니다. 그 뒤로 거의 3주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른 채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뭐 어디 나사가 빠진 것처럼 살았지요. 그러다가 제 핸드폰으로 걸려온 모르는 전화번호. 저는 평소에 모르는 번호를 안 받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도 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번호를 받고 싶었고, 저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여기 미아찾기 서초경찰서인데요. 어머님 유전자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일치 유전자가 나와서 연락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고 어머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길래 두 번째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는 아드님 번호로 지금 연락드렸거든요. 네? 일치 유전자가 나왔다고요? 그게 무슨...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께서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저희 경찰서 쪽에 문의를 주셨고, 여성 관할 경찰서로 인계가 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기존의 미아 찾기 캠페인에 등록되어 있는 미아 가족들 유전자 대조를 했는데 일치 유전자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한 그 여자가 내 동생이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다고, 동생을 만날 수 있다면 회사도 때려치고 바로 달려갈 거라고 소리를 쳤지요. 날짜가 잡혔고 저는 그날 고가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아 찾기 담당자와 20분 정도 함께 기다렸을까요?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순위가 맞았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단원 순위가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위는 우리 본 적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라일리, 네 이름은 라일리가 아니라 순이야, 순이. 내가 네 친오빠라고. 나 기억 안 나? 저는 순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내 오빠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너 찾는다고 엄마가 집 팔고 차 팔고 인생 전체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어. 너 한국 오기 3달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널 만나면 꼭 좀 전해달래. 널 많이 사랑했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나 어릴 때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떤 사람 손에 이끌려서 바쁘게 움직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양엄마 아빠 품에 있었고, 살다가 문득 한국 여자 사람 얼굴이 떠오르길래 그걸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무의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고, 20살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찾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말도 안 돼. 알고 보니 서울역에서 껌파리 아줌마가 저랑 엄마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동생을 데리고 도망간 거였고, 그렇게 실종된 동생은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 거였어요. 혹자는 아니, 부모가 일부러 버린 것도 아니고 왜 고아원에서 애를 함부로 미국으로 입양 보낸 거야?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고아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많이 납치되고, 그런 아이들이 입양을 가서 한국으로 다시는 못 돌아오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아찾기 관련 담당자분도 동생도 아마 그런 케이스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빠구나. 어쩐지 공항에서 오빠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자꾸 눈길이 갔는데 오빠라서 눈길이 간 거구나. 엄마가 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셔서 어떡해? 마음 아파. 세상에, 어쩜 좋아 정말로? 동생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순이의 양부모님들도 한국에 오셨고,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한국식 큰절을 하면서 제 동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제가 입국관리요원을 해서 영어에 능통했고 양부모님들과 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동생과 그리고 양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엄마 아빠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순이 찾았어. 순이는 엄마 원망 안 해. 아주 잘 자랐어. 미국에서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엄마, 이제는 편히 잠들어. 하늘에서 우리 모습 잘 보고 있지? 나도 나름대로 여기서 내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는 편하게 마음 먹어. 하늘에서 엄마는 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처럼 소나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갠 후에 무지개가 떴어요. 양부모님들은 정말로 신기하다고 하면서 감탄을 했고, 순이도 엄마가 하늘에서 다 듣고 있나 봐.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늘에서 쉬고 있어. 알겠지? 사랑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내 온 마음을 줘도 부족한 우리 엄마. 사랑해.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엄마와 아빠가 계신 납골당에서 인사를 하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밥도 잘 들어가고 가슴속에 맺힌 한이 쑥 하고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은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세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연주가 끝난 이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미국을 가지 않고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미국에 갔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미국에 가야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는
서로의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보러 가고 또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온누이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미국 갈 준비를 하던 중에 제 인생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아이가 품에 돌아가길 바라면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